자, 오늘은 신농의 첫째 아들 대화시. 원래는 앞에 큰 대자가 붙죠. 대는 원래는 본뜰해의 뜻이에요. 큰 대자는. 대해 태자가 본어면 태양을 나타내는 해예요. 본떠다. 본떠는 거는 어떤 아버지를 동서남북 사방으로 모방을 해가지고 요 이날림자죠. 원인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부모의 로 인해가 자식이 생기는 걸 이걸 언니라고 해요. 자, 큰 대자가 크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의 성인이 요거는 비수비면서도 칼도이면서도 사람인자입니다. 비수비 칼도 사람이니 좌우로 이렇게 딱 붙이면 우리가 지금 글자가 쓰고 있는 큰 대자가 됩니다. 요거는 큰 대자 편에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할 거고요. 이 화는 음이 불이기 때문에 고대음의 해를 뜻해요. 염제, 신농의 족칭을 본떠 가지고 대화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속은 자 근원적으로 병화자를 근문에서 보면요 점주와 물방울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점주 플러스 나무 목자예요. 나무 목자는 목 지난 시간에 속자 알맹이 속자 그리고 알이 맺히는 동자 목속동은 고대음이 본질적으로 같은 음가입니다. 우리가 붉을 주라고 했을 때 붉을 주자는 이 굿을 주를 얘기하죠. 알을 이야기하죠. 이 알이 생성된 걸 우리는 요 안에 알이 딱 된 걸 속에 완성된 걸 주라고 해요. 요게 밖으로 드러날 때는 나무목이 알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해솟을 간이라고 해요. 간. 지금 글자는 열십의 날일에 열십에 요 글자도 되고 사람인자부터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요 글자 대부분을 대주자를 써가 조선이라 했을 때 아침 조자가 아주 중요한 우리 조선의 본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글자는 해솟을 간에 있습니다. 간과 우리 한국 한의 본질적인 의미는 가죽위자를 써가지고 가죽위자 꼭 하겠죠. 이 해솟을 간자를 모르면 자, 목, 속, 동, 주, 알주자, 구설주자, 간자가 본질적으로 같은 데서 나오고요. 요거 반드시 알아놓으시고 나무 목자는 자 위로 세 개가 되었다는 것은 불화자도 되고 매산자도 되고 요거는요 발족자도 되겠죠. 요 의미가 같이 갑니다. 자, 요 밑에도 세 개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도 발이 있다는 거죠. 요게 여기에서 불화자가 되면 요 밑으로는 발은요 나중에 비우자가 돼요. 아래쪽으로. 위로는 발족자는 근원적으로 의미가 단걸 착의 의미고 착은 성행이면서도 부집의 샘물을 연금술로 해서 이세를 생산하는 전형적인 신곤태의 족칭을 나타내는 문자예요. 그래서 거인의 발자국에 여자가 자기 발을 맞춰가 임신을 했다. 고대 신화에서 주나라의 시조가 이렇게 태어나요. 발의 상징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담그다는 뜻은 민속에서 우리 단지에 간장을 담갔을 때 말의 날에 정월 달에 가장 뜨거운 날에 간장을 담고 이 간장 단지에다가 버선발로 버선 모양으로 발 모양으로 이렇게 딱 종이를 우리가 붙여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장을 담궈 가지고 이거는 뜨거운 태양에 양의 기운이 가득 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 익으니까 발효가 아직까지도 이게 내려오고 있죠. 자, 요거는 놔두고요. 자, 우리는 벼 하자를 이렇게 딱 쓰는데 곡식으로 아는데 벼는요. 벼가 관련된 모든 글자는 햇빛과 관련돼 있어요. 이 볕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이라고 했을 때 이 살은
햇살이라고 해가 빛을 얘기해. 빛에서 나왔어요. 그 살에서 나락이라고 했을 때 나락에 이 날에서 나락이 나오고요. 집이라고 했을 때 집 단위로 했을 때 이 집은 요걸 얘기해요. 여기서 열매가 맺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모을 집자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벼와 관련된 모든 것은 빛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자, 벼를 벼화자가 한자에서 딱 나오면요. 딱 두 갈래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가 하면요. 이게 드리울 숫자예요. 아래로 샘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 드리울 숫자는 요걸 아마 강조하겠죠. 요 열매가 곡식에 열매가 익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점주입니다. 지금 한자에서 점주 플러스 나무목의 합성어가 벼화자이기 때문에 드리울 숫자는요. 지금 우리는 지금 보통 요 글자를 많이 써요. 드리울 숫자를. 요 글자를 꼭 같이 알아놔야 됩니다. 자, 요 5개 굉장히 중요한 문자입니다. 이 수라는 의미는요. 신곤태, 신자도 되고 곤자도 되고 태자도 되는 위에서 아래로 샘물을 들여붓는 족칭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양족의 신농족이 양족이기 때문에 양족은 양자는 설문해자에서 햇빛 비칠 양의 의미. 양은 거푸집 속에 샘물을 도가니로 아래로 수직으로 붓는 이 의미를 계속해서 모든 후손들은 글자는 다르지만 의미는 이걸 가지고 계속 내려가요. 여기에 있는 벼화자의 첫 번째 뜻이 이 드리울 숫자인 거는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이 수가. 그리고 원래는 반대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요. 벼화자하고 이렇게 이쪽에 되는데 요는 머리 숙일 이 개자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벼화자를 쓰고 아들자자를 쓰는데 음을 개라고 하죠. 요 개자가 이 개자를 여러분들은 아마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개자가 개자로 된 게 자, 헤아릴 개자 개고하다 할 때 요 개자가 음이 요렇게가 가는데요. 결국에는 뭐가 하면 거푸치 속에 샘물이 드리워가는 벼가 이삭이 숙이듯이 아래로 드리워지는 의미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드리울 숫자, 머리 숙일 개자. 자, 벼화자에는 이 1번과 2번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끝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게 어디까지 발전을 하게 되냐면요. 자, 나무 목자인데 신이 빛을 별을 거쳐가지고 세월자가 되면 요것만 이렇게 세월자로 바뀌었죠. 우리는 요걸 털어고라고 털모자. 털모자는 뭐의 반체자가 하면요. 손수의 지금 요 손수의 반체자가 돼요. 글자가 손이라기가 사람 손을 형상이 아니고 아까 말한 드리울 수의 반체자로 드리울 수에서 이게 글이 파생이 돼요. 자, 연금술에서는 아까 드리울 숫자가 요 글자가 있죠. 거푸집 속에 샘물을 딱 부으면요. 반드시 좌우 대칭에 거푸집의 가운데 원형이 있고 거푸집 상하, 윗상하가 이렇게 좌우가 갖춰졌을 때 거푸집 속에 샘물이다. 샘물이 정확하게 절반은 여기, 절반이 여기 좌우로 나눠요. 요쪽과 이쪽에 거푸집의 좌우로 갖추는 걸 수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드릴 숫자가 흑토에 앉을 자자죠. 거푸집 속에 좌우에 자리 잡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자리 자자를 거푸집을 얘기했을 때 쇳물이 들어가가 좌우 대칭으로 맞춰서 앉는 것. 그래서 우리는 벼화자에 똑같이 탈성 태울 성자 할 때 좌우에 맞게 거푸집이 들어가는 걸 성이라고 해요. 성막 성차 할 때 탈성자가
여기서 나와요. 샘물을 붓는 데서. 그러면 손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에서 손은요. 좌우 대칭해서 어깨에서 아래로 드리워지는 거. 여기서 손을 비유를 했지 사람 손을 그린 거는 명확히 아닙니다. 우리가 거북집 속에 샘물을 붓는 연금술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전형적으로 세금자를 쓰고 목숨 숫자를 딱 쓰면 세보 만들 주자가 주조할 때 할 때 거북집이 샘물인데 이 목숨 숫자가 전형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나 하면요. 당연히 손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진면이 들어가요. 요거는 진면자예요. 거북집 속에 샘물이 들어갔을 때 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던 세을자가 들어갔네? 납신자가 들어갔네, 납신자가. 납신자는 거북집 속에 샘물 들어간 걸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요 글자가 근문에서 정확하게 세부 만들 주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글자를 숱하게 봅니다. 이 납신자, 거북집 속에 샘물을 붓는. 여기 또 점주자가 있네. 요 세 개. 줄기차게 볼 거예요. 이거는 거푸집 속에 샘물을 붓는 거고 고대 귀족들의 결혼 제도에서는 남녀 2대2로 결혼하는 푸날로와 가족 제도라는 걸 계속 봐요. 그러면 성인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거푸집 속에 샘물을 부을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늙을 노라고 해요. 이렇게 비수비수는 늙을 노자죠. 성인이 되어가 늙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게 아니고요. 이세를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해요. 거기서 만들어진 게 농자가 여기서 나와요. 돼지 저자 나왔을 때. 자, 손수는 벼화자에서 파생됐고 이 숫자는 그 부집 속에 샘물을 붓는 드리울 숫자로 일파만파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벼화자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신농시 아들 화에서 드리울 수에서 그리고 이 개에서 벼화는 요 두 개를 정확하게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벼화가 살로만 찾으면 문자 속에 어떤 글자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 상징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꽃 화자. 꽃 화자도 아까 비슷하네. 꽃은 꽂는 대로 말하죠. 벌이나 나비가 꽂아야 열매가 맺히죠. 식물에서는 생식기죠. 거푸집으로 치면 샘물과 거푸집이 만나는 장소를 이야기하죠. 아이가 잉태되는 곳, 꽃은 열매가 맺히는 곳. 그러면 이거는 연금술에서 드리울 숫자하고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죠. 화자가. 자, 내가 화자와 관련된 요게 손수의 문자입니다. 똑같이 지금 옥편에도 찾아보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손수가 나와요. 손수가 아까 드리울 숫자 글자가 같죠? 생김새가 같은데 좌우 대칭만 바뀐 문자일 뿐이에요. 요게. 자, 내가 꽃타자를 이거는 좀 보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적죠. 이 꽃타자가 두 개 같은 문자인데 꽃타자의 문자를 내가 하는 칠판에다가 적어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봐요. 자, 꽃타자하고 손수자하고 드리울 숫자하고 어때요? 구별이 거의 못하겠죠. 고대에서는 이 문자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이게 하나만 더 내가 언급을 해볼게요. 아까 설문했자에 엽소양은 햇빛빛을 양이라 했어요. 그럼 강씨라고 하는 양을 머리에 이고 있는 성시강 요 강족들은 최초의 여자의 모계제로 해가지고 양족의 여성들 이야기하겠죠. 자, 우리 성시강자가 모계제로 하고 있는 부족을 양족의 강조 서린 사람이라고 부족 이름 강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 부족 이름 강은 당연히 양은 햇빛빛을 양처럼 거부집 속에 샘물을 들여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양은 우리가
일단 요걸만 요렇게 딱 적어 놨게요. 강요 하나만 내가 적어 볼게. 나도 문자가 다 나왔을 때는 헷갈려요. 몇 개만 알고 있지. 서는 거는 이거는 지금 다 잘 안 쓰지만은 자, 부족 이름 강, 꽃 화자, 드리울 숫자, 손수자 같은 문자예요. 같은 문자인데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왜? 의미는 족칭이야, 신농족이에요. 요걸 계속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꽃이 꽃처럼 생겼고 설문자들은 꽃의 시방에서 꽃이 맺히고 꽃같이 생겼다. 이런 웃기는 소리를 아직도 계속 하는 거예요. 상징이 하나의 뜻을 가지면 어떤 문자에 들어가든지 그 문자의 뜻을 계속해서 관찰해가 나와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양에 대한 해석과 신농족의 요거는 요거 반개 무문자도 되고 아버지 부자도 되고 아버지 부자가 몇 개입니까? 뒤집어 썼을 때는 요걸 두 개로 표현했을 때는 많은 것을 여기서는 파생을 시켜요. 우리는 요걸 손톱조라고 해가지고 손톱같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할 건데 손톱은 전혀 아니고요. 움켜쥐다에서 요 부분은 다음 손톱조 시간에 부수할 때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연금술에서 금속을 다루는 해석을 할 때 많은 글자들을 같이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꽃 화자 우리 113페이지에 있는 꽃 화자 그 부집 속에 샘물이 차곡차곡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중이라고 겹칠 중자 중복되다 할 때. 그래서 겹치고 샘물이 들어가 점점 들어가면서 무거울 중자 체중할 때 중이라고 해요. 요게 그래서 그 부집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걸 찌를 충이라고 해요. 요걸 충돌하다 할 때. 쌓 있는데 위에서 같이 다시 겹치지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했죠. 꽃 화자를 적어놓고 세금자를 적으면 날이 두 개짜리가 달린 땅을 파는데 날이 두 개예요. 날 하나가 남자의 상징이고 땅이 여자면 씨앗을 뿌리는데 전기 이게 양날 가래화라고 해요. 가래는 땅을 파가 씨앗을 뿌리는 도구거든. 농기구를 이야기할 때. 그 부집의 좌우 한쪽 두쪽 좌우의 지칭이에요. 남자가 둘이라는 뜻이에요. 고대의 이 아짜이 프레임에서 남자 여자 결혼을 할 때 서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되겠죠. 그 대칭 구조를 어떤 글자가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절구구자리 이 꼽을 삽자예요. 손수부터 우리 삽모가 달 때 나무를 꼽다지만은 삽으로 이게 삽자예요. 땅을 파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도구 이 삽이라고 했을 때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자권에서도요. 땅을 파는 쟁기 홈이 조자 번호면 홈이 서자인데 번호면 조예요. 이것도 땅을 파는 거. 이거 남자의 성기를 이야기할 때 나중에 나오게 될 거예요. 반드시 아시아적 어원에서 모든 쟁기는 남자의 성기를 상징해요. 국립박물관에 뭐 농경 청문 동기에 이런 게 있어요. 남자가 성기를 내놓고 쟁기를 갈아요. 청동기에 보면. 그리고 쟁기는 어떻게 생겼나 하면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쟁기가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요 깔때기 통에다가 씨앗을 넣어가지고요. 씨앗이 여기서 하고 소가 끌면 자동적으로 씨앗이 떨어지게 해놨어요. 땅을 파는 동시에 씨앗을 뿌리는 도구. 요거는 한자의 근문에서 모든 의미를 같이 관찰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드릴 숫자, 손숫자, 꽃사자가 본질적으로 다 같은 의미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세부 만들 주의 핵심인
목숨 숫자. 목숨이라는 뜻은요, 명을 뜻해요. 청동으로 만든 금속이 딱 만들어지면 이거는 죽을 때, 다 다를 때까지 어떤 용도가 딱 정해져요. 그게 수라고 해요. 요게. 그래서 손수변 하면요, 거부집 속에 샘물 넣는 걸 찌을 도자라고 해요. 도정하다 할 때. 절구지라는 것도, 곡식을 찢는 절구지라는 것도 성행위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자, 우리 117페이지 보면요, 샘물을 부부가 겁집에서 임금술에 주도하는데 목숨 숫자에 금문이 나와요. 한번 잘 보고요. 116페이지 보면 손수와 터릉 모자가 좌우 대칭의 그린 걸 명확히 봐놓고요. 그러면 제가 말했던 의미를 전체를 다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납신자는요, 급지 속에 생물이 들어갔을 때를 갑이라고 하고요. 갑은 깝깝하다고, 우리 상자갑, 성냥갑 할 때 이 갑을 이야기를 해요. 안에 들어갔을 때. 예. 그리고 이 갑의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간인 음이라고 해요. 밀봉을 시키는 상태. 갑의 상태를 만드는 게 음이고요. 그리고 요 신의 작용을 이야기할 게 말미암을 유자. 요, 요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뽑을 추자가 되는데, 추가 뭐가 하면요, 물레를 돌릴 때 이 축이 뭐 굴대축이 뭐가 요걸 가운데로 얘기해요. 굴대축을 중심으로 물레를 돌려 가지고 누에 꼬치에서 실을 뽑아내면 이 추가 돼요. 그래서 뽑아낸 실을 뭐라고 하냐면 비단추라고 해요. 누에서 만든 거. 그 작용을 끊임없이 욕을 해요. 요거. 그 세부처 뭐 갑옷 주자가 돼요. 이 갑옷. 그럼 여기 갑옷이면 당연히 이것도 갑옷 갑자가 되겠죠. 다 같이 간다고. 그래서 납신자나 말매암을 유자나 음자나 같은 걸 설명하는 의미로 보면 어떤 글자든지 다 풀리니까 일단은 인지하고요. 자, 오늘 수업은 벼하자를 했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